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 것처럼 보여요. 직접 부딪혀 보니까 러시아를 설득하고 푸틴을 설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는 걸 드디어 인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죠. 좋은 보안관계 파트너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되는데 유럽하고는 전쟁까지 치렀는데 쉽게 관계를 회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동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본력이라든지 해외 건설 진출 노하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전쟁이 3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피해가 많고요. 국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우선은 뭐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보면은요. 사망, 탈출, 영토 손실도 많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든 게 한 8천에서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뭐 거의 이제 초토화 되다시피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재건을 하려면은 재건 비용만 한 600조 이상 될 거라고 하죠. 그러면 뭐 러시아는 뭐 괜찮냐? 러시아도 역시 이제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러시아를 탈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적다 하더라도 국토 피해가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치르자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침략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서방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잘 따져보면은요, 두 나라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하면 푸틴의 과한 정복력이라든지, 그러면 젤렌스키가 뭐 한 발 물러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죽어나가는 거는 불쌍한 군인들이고요. 더 불쌍한 거는 이제 국민들입니다. 근데 현재 전황은 일단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지는 뭐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이 결국은 이제 붕괴가 됐죠. 붕괴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체제 말기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목적은 있었겠죠. 10년간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년간 발이 묶여 있다가 완전히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해서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소득 없이 철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원래 한 달 정도, 뭐 심지어는 보름 만에 끝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전쟁이었는데, 이게 3년간 이렇게 넘게 발리 묶여져 있으면서 푸틴으로서는 야, 이런 이제 아픈 기억이 나름대로 슬금슬금 떠오를 겁니다. 뭐 아무리 지금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전쟁이요, 승자나 패자나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이죠.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가장 큰 전쟁입니다만, 1차 세계대전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요,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사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참전국들이 있었습니다. 참전국이 연합국이 있었고 동맹국이 있었는데, 결국 연합군이 이기긴 이겼죠. 그런데 이 참전국이든 참전국 중에서 연합국이든 동맹국이든 다 자기가 원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키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패전국은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두 나라가 같이 이제 합쳐진 제국이었는데 이거는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독일 황제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 성전국은 성전국대로 뭐 어떠냐? 러시아도 그 성전국의 일원이었는데 러시아 제국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는 또 그 뒤에 혁명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한 세대 동안 계속 피를 흘렸고요. 영국도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그 많은 부조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독일 이제 총리였습니다. 패전국의 데오발트 폰 베터만 홀베크라는 총리가 정치인 중에서 동료 정치가가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느냐, 당신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야,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쟁을 왜 했겠느냐, 이런 한탄이겠죠. 그런 일화가 생각나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크게 얻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원래 그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인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매드맨 대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정치학 사전에도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미치광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합리적인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이성적
협상 전략이죠. 뭐 재밌는 건 이 미치광이 전략의 원전이 원래 이제 6.25 때 한미동맹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갑자기 방공포를 석방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미친 짓을 해서 이 한미동맹을 얻어냈다는 돼서 원래 이제 그게 출발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트럼프도 이 미치광이 전략에 강합니다. 좀 표현은 거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화법을 보면 종종 이제 거래 협상술처럼 보이긴 합니다. 장사꾼 특유의. 그렇지만 그 기재에는 현실 정치의 기반에는 아주 고도의 이성적 전략 계산이 원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자기가 잘 먹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생각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게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이제 중재를 하고 외교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당선인 시는 24시간 내에 뭐 종전을 시키겠다 해서 협상에 이제 뛰어들고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양측 다 적당한 타협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자기는 푸틴은 그나마 좀 친하다고 믿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거 이거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이거 협상이 됩니까? 그죠? 약간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어렵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한테 푸틴 대통령이 이게 보면은 전쟁을 서둘러 끝내기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내가 집권 일기 때는 이 푸틴하고 좀 대화도 통하고 말도 좀 통했는데 이게 사람이 변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제 트럼프가 나서 백악관에 처음 만났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쇼를 했죠. 뭐 군복을 입고 가서 왜 양복도 없냐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바탕 소동은 일으켰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유럽에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유럽이 이제 젤렌스키를 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가 1대1로 만났죠. 그런데 거기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정확한 거는 합의사항이라든지 말은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합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는 그동안 러시아한테 조금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러시아 자꾸 너희 말 안 들으면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광물 협정,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느낌을 말한 게 있습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전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이제 느낌으로 느꼈다. 이런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여기를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뭐 그동안에 말도 통하는 친구 같은 또 생각했던 푸틴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직접 부딪혀 보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전황에 유리하죠. 자기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설득하고 푸틴을 설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는 걸 이제 드디어 인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종전 중재 외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쪽을 조금 더 편드는 친한 척한 이런 태도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실리적인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을 체결을 하고 나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추가 제재를 러시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균형추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러시아나 푸틴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 이제 내가 힘든 거는 바로 러시아하고 푸틴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엿보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도 지난 7, 8일간 이제 대담 행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러시아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 편드는 이런 모양새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큰 흐름의 미세한 변화의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자, 먼저 휴전이 결정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요거를 살펴본다면은요, 사실 이제 러시아는 본토가 크게 뭐 타격을 입지 않고 또 경제도 뭐 군수산업
해서 전시 경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군인들 봉급 주고 이걸로 이제 전시 경제로 버티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타격이 크고요. 제일 심각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자꾸 푸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뭐 푸틴 입장에 질질 끌고는 있지만은 욕심으로는 하루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하고 그래 이제 인플레도 잡고 그렇게 못한다면 앞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난에는 버틸 장사가 없죠. 그러면은 종신집권 기반을 갖추고 있는 푸틴 기반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은 러시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제조업 제품이 강점입니다. 대신에 러시아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같은 원자재 수출을 서로 이제 해왔던 우리나라에 했던 과거에는 보면 아주 상업 좋은 보완 관계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파병까지 했지만은 사실은 러시아가 줘야 될 거는 많지만은 대신 가져가려고 해봐야 값싼 노동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정말 완전히 끝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무기나 병력도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죠. 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을 혼자는 하지 못할 텐데 유럽하고는 전쟁까지 치렀는데 이게 쉽게 관계를 회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동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쪽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 한국이 그 자본력이라든지 해외 건설 진출 노하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요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결국 이제 그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항했느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라든지 서방 세계하고 단절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되면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의 재진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문에 여기서 한국은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잘 마련한다면은 러시아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생산 및 현지화는 바로 비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러시아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해서 생산하고 또 공급망도 현지화 한다면은 이 비관세 장벽에 따른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기계 장비와 같은 이런 것은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현지 생산 가격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출입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수록 수출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 중국, 유럽 등과 대체 무역 경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직접 거래를 하지 말고도 우회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역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어떤 가까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물류라든지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이걸 통해서 러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디지털 및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러시아 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교육 및 기술 서비스 같은 거는 비물리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물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요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의 비관세 장벽을 넘으려면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을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동안 끊겨져 있던 이때 이제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국은 현지화라든지 디지털하든지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및 외교적
협력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낸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은요, 사실 그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핵개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편을 슬쩍슬쩍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 1990년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죠. 그 이후에 한국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교육 규모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 거의 250억 불까지 가까웠습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북한의 교육은 아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왜 북한을 끌어들이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무기나 병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손을 먼저 내밀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았고요. 또 북한으로서도 혈맹이지만은 이게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이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찔끔찔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런 차에 러시아라는 뒷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팽당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국제 관계로 볼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전을 한다고 해도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침략자라는 딱지가 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미봉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앙금이 뭐 전쟁을 하고 나면 다 상처가 깊어지고 앙금이 깊어지고 그 이후에 또 배후에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복잡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로 확실한 여기서 이제 전쟁의 테러를 잡기 전까지는 북한이 필요할 겁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 국가지만은 극동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는데 중국도 뭐 전략적 동반자로 가깝다고 하지만은 영원히 가까운 건 아니죠. 나름대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 카드로 북한이 필요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게 이제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라든지 불량 국가로서 고립을 탈피하기 일종의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전문용어로 이유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서 이 불량 국가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순망치한 북한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북한이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러시아라는 이제 다른 뒷배가 있으면 확실한 안전판이 될 거다. 이런 또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게 불량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고요. 뭐 그렇게 특별히 뽑아먹을 것도 없고요. 그 자칫하면 이게 관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불가근 벌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바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유 있는 거리두기 이런 식의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은요, 바로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일종의 이제 군사 동맹이죠. 이게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협정을 기반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대남 위협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파키스탄 전쟁이라든지 러우 전쟁 이런 상황도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의 안보 상황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경제력이고 경쟁력이 결국은 핵심은 첨단 기술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스파이 문제까지도 한번 이렇게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냉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탈냉전이 이어지고 이 속에서도 북한과 대치해야 되는 이런 이제 냉전의 유산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고요. 그러면서도 탈냉전 이후에 변화된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까지 우리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한 일이지만은 국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국내의 어떤 그런 현실도 편안하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올해가 6.25 전쟁 이후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우리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해갖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나라고, 그거를 이루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은다면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탈출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서로 힘을 모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